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저희 JTBC가 2025년 첫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가 60%, 탄핵해선 안 된다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대선도 가정에 물어보니 정권 교체 의견이 53%, 정권 유지가 36%로 격차를 보인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렇게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과 범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넣어 3자 가상 대결도 진행해봤는데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화 기자입니다. JTBC가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전국 1,013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보다 17%포인트 우세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59%, 정권 유지 여론은 30%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정권 유지 여론이 61%로 우세했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보수 응답자가 중도 응답자보다 많은 보수 과표집 현상이 있었는데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바뀌면서 이 같은 현상은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탄핵을 좀 막아보겠다라는 것이 좀 컸는데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도 정치 관여도가 높아질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는 더 우세하게 나오는 것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6%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유지 여론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됐지만 민주당은 정권 교체 여론을 모두 흡수하진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각각 1%로 나타났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JTBC는 처음으로 3자 가상 대결도 진행했습니다.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대선 경선 출마가 유력하거나 이미 출마 입장을 밝힌 사람들로 해봤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지지율은 일정하게 나타난 가운데 국민의힘 주자 4명의 지지율은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JTBC의 첫 3자 가상 대결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득표율 45에서 46%로 줄곧 1위를 달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계속 2위를 기록했는데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2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김 장관 다음으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26%로 3자 가상 대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얻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2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득표율은 7에서 8%로 일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야 승산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분석 가능합니다. 또 범보수, 진보 진영에서 각각 누가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8%가 김문수 장관을 뽑았고 그 뒤를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순으로 이었습니다. 대선 주자 한 명에게 뚜렷하게 지지가 쏠리지 않는 가운데 유 전 의원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로 한정하면 김 장관은 44%에 달하는 반면 유 전 의원은 1%에 그쳤습니다. 홍 시장은 14%, 오 시장 18%, 한 전 대표 9%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대5로 반영해 결정되는데 컨벤션 효과에 필요한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김 장관이 현저히 앞서는 건 국민의힘의 고민스러운 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범진보 진영에선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낙연 전 총리가 12%로 차기 대통령감에 적합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도 물어보니 탄핵해야 한다가 60%, 탄핵하면 안 된다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공감하는지,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어떤지도 물었는데 이 내용은 김태영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며 파면에 반대하는 여론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 탄핵 찬성은 69%, 반대는 27%로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별론 대구, 경북, 연령별론 60, 70대를 제외하곤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응답자 가운데 22%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오는 등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포함해 비공감 의견이 60%로 조사됐습니다. 부정선거론과 헌재 심판의 불공정성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는 여론이 탄핵 찬성 여론과 비슷하게 형성된 걸로 나타난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57%와 33%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론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론 60대에선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나왔지만 70대에선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60대 이상에서도 여론은 갈렸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곧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면서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으로까지 몰려가 거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문 대행의 차를 잡겠다며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까지 했는데 주민들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8시, 아파트 단지 앞으로 스피커를 단 개조 차량이 들어옵니다. 야동 판사 문영배 즉각 사퇴하라. 야 이 X야, 여고생아 뭐 환장을 하냐 이 X야. 낯뜨거운 욕설과 가짜 뉴스가 흘러나오고 태극기 든 지지자들은 호응합니다. 문영배는 사퇴하라. 오늘 아침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 극우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한 겁니다. 출근하는 주민들 차가 나올 때마다 구호를 외쳤고 고성은 단지 전체를 울릴 만큼 요란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법에 조사받아야지. 성관이 요착 설명해라 문영배. 문 대행의 차 번호를 크게 적어와 보이면 잡자고 말하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알려주세요. 저 정문으로 갈 거니까요.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정문으로 나갈지 몰라요. 다만 문 대행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려했던 추격전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앞으로 한 달간 매일 아침 7시 반과 저녁 6시마다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동네 평판을 깎고 이웃에게 피해를 줘서 문 대행을 압박하자는 겁니다. 사실 집회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웃이에요, 이웃. 맞아. 동네 평판을 갖다 나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아. 주민들은 앞으로가 두렵다 했습니다. 퇴근길에 놓으면은 말이 무서운데요. 저희도 약간 피해를 받는 입장이니까 어째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지자들은 다른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계선, 이미선 그 재판관들의 집도 지금 인터넷 수사대가 다 수사하고 있어요. 집을 갖다 알아냈는데 가보니까 실거주지가 아니래요. JTBC 이은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 앞까지 찾아가 협박성 집회를 했다가 구속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집 앞까지 찾아갔던 극우 유튜버는 검찰에 체포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한 극우단체 대표가 야구방망이를 흔들며 박영수 전 특검을 위협합니다. 박영수는 잘 들어야 합니다. 당신 모가지는 언제 몰라. 이 집회가 열렸던 장소, 다름 아닌 박 전 특검의 집 앞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은 빠르고 엄격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박 전 특검의 집 주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야구방망이를 흔들었던 극우단체 대표는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뒤에는 협박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옮겨갔습니다. 야, 윤석열아, 너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며 위협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는 협박까지 했는데 차량에 가서 그냥 부딪혀 버리겠습니다. 특공대로서 너를 겠다. 이 집회 역시 윤 대통령 집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때도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입장과 함께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김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협박방송 보름여 만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은 공공도서관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등이 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 책을 구매하지 않으면 좌표를 찍어 공격하는 겁니다. 미국 CIA의 신고에 미국 입국을 어렵게 하겠다는 협박도 빠지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CIA에 신고당한 가수 이승환 씨가 미국 입국 아무런 문제 없이 잘했다며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등이 쓴 책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공공도서관마다 이 책 구매를 요청하고 거부하는 도서관을 좌표 찍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책을 비치하지 않은 도서관 게시판은 도서관장이 친중 친북주의자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냐는 항의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지지자는 도서관장을 CIA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CIA 신고 협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단 입국부터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작동이 됩니다. CIA는 작동이 되고. 극렬 지지자들은 가수 이승환 씨가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올랐다며 CIA에 신고했습니다. 미국 입국을 어렵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수 이승환 씨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 미국에 왔다며 CIA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CIA 신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촉구 집회를 후원한 가수 아이유도 CIA에 신고했습니다. CIA는 신고 메일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지난해 말 이 같은 신고가 쏟아지자 주한 미국 대사관은 CIA가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을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협박 수단이던 CIA 신고가 헛된 희망에 불과했던 겁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원 36명이 우르르 헌재로 항의 방문을 갔는데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 유착 의혹이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최은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3분의 1인 36명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결론 내고 껴맞추는 헌법재판 웬 말이냐? 앞서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정작 탄핵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국민적 목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탄핵 심판을 속도전식으로 진행하며 증언의 진위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단 사이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인데 그때 사법연수원의 교수로 김이수 변호사가 재직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정계선 재판관은 이 재판에서 즉시 빠져야 한다. 단체 행동까지 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습에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 담당 판사 등에 대해 탄핵 운동을 벌이자 여당은 사법부 겁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쇠뇌시키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농단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9차 변론 기일에선 나경원 의원 등이 방청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다시 계엄 선포대로 돌아가도 자신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모순된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문제는 맞지만 해결은 안 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가는 길이 막혀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상태 막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의원들 며칠 전화해서 당사로 오라고 당사로 가서 이따가 표결되는 걸 지켜봤는데 그 당시에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엄 선포 이유를 몰랐기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동하는 과정 중에 대통령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일부 관련이 있을 이 장관들한테까지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가 안 됐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일단 들어보고 저 정도 그러니까 발표된 게 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 그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 그러면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계엄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며 오늘도 사과는 했지만 계엄 해제 표결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모순된 입장을 보여준 겁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친한기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명확한 문제라면서 해결은 하지 않겠다는 건 비논리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로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된 바로 그곳에서 내란 옹호 세력들이 집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왔다는 말도 나왔는데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 정진명 기자입니다. 거리의 절반을 차지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로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가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지난주 토요일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집회를 연 곳은 광주 금남로입니다. 여기 보이는 건 80년 5월 내란 세력에 맞서 저항하던 시민들이 희생된 곳을 나타내는 금남로 사적배입니다. 바로 이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불법 계엄에 반대하며 피 흘리고 희생됐던 곳에서 버젓이 계엄을 옹호한 겁니다. 탄핵 찬성 측이 먼저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반대 측에게 장소를 내줬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역사적 장소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해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런 공감력이 부족한 행동이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시민들은 집회가 열린 지 이틀이 지난 오늘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희생당을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말 통탄할 일이죠, 우리가. 반대 측 참가자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 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모든 집회 참석자들이 광주 시민인 것 마냥 얘기하고 했을 때 조금 되게 어이없었던 것 같아요. 내란 옹호 지지자들의 주장에 어이없어 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이게 보수, 진보, 중도 이거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계엄 선포 직전 계엄과 관련한 어떤 문건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함께 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말은 다릅니다. 조 원장이 보고 있던 문건을 자신에게 넘겨줬다. 계엄 내용이 담긴 담화문이었다고 검찰에 밝힌 겁니다.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과연 누구일지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지난주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서나 종이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 원탁 테이블에 A4 종이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까? 못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문건은 본 적이 없다고 수차례 답했습니다.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문도 받거나 보지 못하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예. 그런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출석해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을 때 조 원장이 앞자리에 있었다면서 유인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달라고 손짓했더니 갖고 있던 유인물을 넘겨줬다고 진술한 겁니다. 조 원장에게 받은 유인물은 담화문이었고 비상계엄 내용이 들어간 것도 봤다고 했습니다. 조 원장이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계엄 관련 문건 전반을 물었을 때 못 봤다고 한 것과 다른 정황을 진술한 겁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JTBC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진술 조서 끝에 안건 상정, 제안 설명, 찬반 여부 표시, 의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의안 자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모였던 상황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자필로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 장관과 오영주 장관을 기다린 게 11명을 채워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그분, 즉 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라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긴박한 상황에서 그런 숫자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와 함께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직전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논란인데 알고 보니 이게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으려다가 국정원장이 김 여사와 연락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공개해버린 겁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건 비상계엄 전날과 당일입니다. 12월 2일 오후 5시 51분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문자 2통을 보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49분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조 원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이 내용,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조 원장이 사표를 반려하고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은 10시 한 반경에 제가 그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방에 갔습니다. 다시 일해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이 홍 전 차장 자리에 새로 올 인물과 6일 이전에 통화한 내역을 헌재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새 인물과 통화했기 때문에 이 사표 반려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 내역을 냈는데 거기에 김 여사와의 문자 내역이 있었고 이 증거를 가지고 반대편인 국회 측 대리인이 추궁하게 된 겁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려다 계엄 전후 여사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전기를 끊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걸 탄핵 심판 증거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장악이 출동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탄핵 심판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력을 일부 차단했다는 영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이 중 7명은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이 오전 1시 7분쯤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했다고 내란 국조특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5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단전을 시도한 정황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과도 일부 겹칩니다.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 영상이 국회 장악, 즉 계엄의 위법 위헌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 심판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김 단장은 오늘 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에 나와 국회 단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가 할 일이 아니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감싸는 조치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이어서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안건을 추진하고 나선 건데 모두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도 국가인권위에 몰려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입구를 막고 인권위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탄핵 반대. 김일성은? 김정은은? 시진핑은? 됐습니다. 좋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신청한 긴급 구제 안건도 접수해 곧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형사사건 자료 활용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사용을 멈춰달라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한 군사령관과 경찰 수뇌부의 진술조서를 헌법재판소 증거로 채택하지 않게 막아달란 요청입니다. 문상호,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령관들에 대한 진정도 접수됐습니다. 접수자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이었습니다. 구속된 사령관들의 접견과 서신 수발신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측이 사령관들의 동의를 얻어 진정을 접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속된 사령관들을 찾아다니며 회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사령관들의 접견 제한을 풀어달란 요청을 인권위에 넣은 겁니다. 김 전 장관과 사령관들 인권 보장 안건 역시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인권위 조사관들을 구금시설로 급파했지만 일부 사령관들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곧장 임시회의를 열어 긴급 구제 여부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속전속결로 진행하려는 겁니다. 인권위 내에선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명태균 씨 측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복귀한 거라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상민 당시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와 명 씨와 통화 시점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나흘간입니다. 통화는 텔레그램으로 이뤄졌고 대여섯 차례에 걸쳐 48분 정도 이뤄졌던 겁니다. 명 씨 기억에 따르면 당시 김 여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평생 검사만 하고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공천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답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명 씨 기억을 변호인이 받아 적은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친윤계 의원을 거론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박안수 경남지사의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 했다며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다는 명 씨 주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명 씨가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묻자 김 여사가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던 겁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다만 명 씨가 주장하는 이 대화의 음성 녹음 파일이 실제로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 씨 측 주장이 전해진 뒤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지만 별도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대화에 거론된 윤한홍 의원은 김 여사와 소통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건 관련자와 발생지가 서울이란 점을 이유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창원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통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상민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문자를 돌리고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큰절까지 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는데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하겠다. 지난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이던 김상민 전 검사가 고향 주민들에게 보낸 추석 문자 메시지입니다. 총선 출마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마치 뭔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감찰을 받게 된 김 전 검사는 안부 문자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장 경고에서 감찰이 끝날 것으로 보이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를 홍보했습니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예고한 겁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사안을 심각히 보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추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런 조치에도 출판 기념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유권자를 향해 큰 절까지 올렸습니다. 출마 회견까지 마친 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저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 창원에서 시작하는 정치입니다. 결국 김 전 검사는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며 추가로 공개한 시점은 1호부터 3일 뒤입니다. 명 씨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 검사가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2월 16일은 김 검사가 예비후보로 면접을 본 날입니다. 김 검사는 다음 날인 17일 미래까지 바라볼 용기가 난다며 후원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엔 김 전 검사가 다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걸로 알려져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현재도 국정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국정원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교사에 의해 숨진 8살 하늘이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만들겠다고 정부 여당이 밝혔습니다. 고위험 교사에 대한 긴급 분리, 직권휴직 등의 대책이 담겼는데 다만 어떤 게 고위험이란 거냐, 분쟁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우려도 큽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한 당정협의회. 교육부와 여당은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교사를 긴급 분리 조치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직권으로 휴직할 수 있게 법제화합니다.
가해교사 명모 씨처럼 조기 복직하는 경우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직권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데 감히 관리자가 어떻게 그런 말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동료 교사들이 그분이 거의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증거를 정말 확실하게 많이 수집을 해줘야 되고 그 폭탄 교사의 그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직권남용을 했다거나 갑질했다거나. 당정은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은 보호자에게 대면으로 인계하고 학내 CCTV도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예산과 인권 침해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가 살인죄로 파면을 당해도 연금 일부를 수령할 수 있어 논란입니다. 20년간 교편을 잡은 만큼 65세 이후 매달 100만 원가량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은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됐을 때 총액과 이자만 반환받게 돼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인도를 걷던 부부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아내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숨졌고 70대 남편은 크게 다쳤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삼거리를 지날 때 왼쪽으로 틀던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40대 운전자도 오토바이도 날아갔습니다. 이때 튕겨나간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걷던 2명을 덮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24분쯤 충남 논산에서 난 사고입니다. 차는 세워져 있고 이렇게 운전분은 헬멧 쓰고 여기 누워서 피 흘리시고 그랬었어요. 나머지 또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셨나요? 예, 2분이요.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 한 분. 사고 충격으로 날아간 오토바이가 덮친 건 길을 걷던 부부였습니다. 60대 아내가 숨졌고 70대 남편은 팔과 다리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삼거리입니다. 오토바이가 날아와 부딪힌 이 기둥도 바닥이 뽑힐 정도로 휘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입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했지만 신호를 어기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도 정상 신호에서 주행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를 입건하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손님이 더 줄었다는 자영업자들 아우성이 큰데 가장 타격이 큰 게 바로 카페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커피값부터 줄이기 시작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카페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1인 카페 대표 김모 씨는 요즘 커피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업 2년간 어떻게든 가격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12월 매출이 뚝 떨어지며 더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재작년 때 매출보다 작년 매출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고 계엄 있고 나서는 그거에 반이 더 떨어졌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메뉴를 찾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드신다고 하셔도 그냥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음료를 드셨다고 하시면 지금은 기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요즘에 많이 줄었어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없다. 위축된 소비 심리가 당장 줄일 수 있는 기호식품에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실제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4분기 카페는 다른 업종에 비해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술집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호식품뿐 아니라 PC방과 노래 연습장 같은 여가 업종을 찾는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사실 비용까지 줄이는 게 가장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마저도 어려워 빚을 낸 자영업자도 급증했는데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가게 10곳 중 1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입니다. 올해 내수는 더 나빠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데 소상공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곧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종전안을 직접 협상할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인 직거래한 종전안을 압박하면서 미군 주둔을 대가로 히토류까지 챙기려는 게 트럼프의 진짜 속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만간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No time set, but it could be very soon. Like this month or? It'll be soon. We'll see what happens. 푸틴과 먼저 종전 문제를 직거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실제 미국과 러시아는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종전 협상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배제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일방적인 조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빼앗긴 영토는 포기하고 나토 가입도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푸틴과 종전을 직거래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향해선 미군 주둔을 대가로 히토류 절반에 대한 지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It's not in our interest today. Not in interest of sovereign Ukraine.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직거래 종전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패싱 논란에 트럼프는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Do you expect Zelensky to be involved in these conversations? What will his role be? I do. He will be involved. Yes. 하지만 언제 어떻게가 빠져 있습니다. 결국 푸틴과 먼저 종전안을 마련한 다음 안보 제공을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히토류를 사실상 강탈하려는 게 트럼프가 주도하는 종전안의 핵심 목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대표하는 민간 기업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 자리엔 당국의 미운 털이 박혀 자취를 감췄던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까지 등장했는데 트럼프 재집권으로 막이 오른 무역 전쟁 속에 딥시크의 여세를 몰아 IT 기업들의 힘을 실어주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좌담회에서 기업인들이 발언을 이어갑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비아디 왕천프 회장, 샤오미 레이진 회장을 비롯해 최근 휴머노이드로 주목받은 유니트리 왕싱싱 회장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한때 실종설까지 돌았던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입니다. 마 창업자는 지난 2020년 중국 금융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不是中国不是金融系统性风险，因为中国金融基本上没有系统。 당시 35조 원대로 세계 최대 규모였던 기업 공개가 취소됐고 당국 조사를 받은 알리바바는 1조 원이 넘는 벌금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숨죽인 듯 지내오던 마윈이 이번에 시 주석과 다시 마주한 겁니다. 외신은 중국 공산당의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 단적인 장면이라고 짚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 속에 민간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돌아온 마윈을 통해 보여줬다는 겁니다. 중국에선 최근 인공지능 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도 급성장하는 등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와 통제로 민간 기업을 다뤄오던 중국 당국의 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서 앞으로 내놓을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대 기자를 대신해서 정치부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준비한 내용 바로 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대통령은 스크린 스포츠 마니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경호처 충성관 1층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고 지난주에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야구장도 있다는 보도도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호관들의 체력 단련 시설에 있는 건데 거의 윤 대통령만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윤석열 대통령만 쓰는 시설을 경호처 예산으로 만든 겁니까? 네, 어떤 돈이 쓰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돈을 썼을 수도 있고요. 취재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이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관들이 사용하는 정문 출입구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쪽문을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평소에는 자물쇠로 잠겨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 직원은 엄청 바쁠 텐데요. 평소에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바쁜 걸로 치면 대통령도 바쁘겠죠. 스크린 야구장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윤 대통령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얘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졸업한 이 충암고등학교, 이 야구 명문고등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어릴 적부터 야구광이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가면은 엉덩이 밑에다가 야구 클럽을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광이었고. 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2023년 4월에 이렇게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직접 배트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네. 스포츠 좋아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세금을 들여서 대통령만을 위한 스크린 골프장, 야구장 짓고 그걸 국민들에게 숨긴다면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대통령실에 본인만을 위한 테마파크라도 지을 셈이었는가?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대통령실 이전에 혈세를 수천억 원을 쏟아붓더니 개인을 위한 구중궁궐 아방궁을 지어놓았다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 이 조기 대선 준비하면 땡땡 자식입니다. 아직도 여당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단어 바로 조기 대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것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탄핵의 반대 아이콘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죠. 바로 전한길 한국사 강사입니다. 이 전한길 한국사 강사도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땡땡 자식과 뭐가 다르냐 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구를 지역구로 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다른 각도에서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마치 비유하자면 지금 부모님께서 굉장히 지금 편찮으신 그런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낫기를 바라야겠죠. 낫기를 바라고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혹시나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가족도 부르고 하는 최소한의 준비는 또 하는 게 그게 네, 사실 우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꼽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돌아와야 한다. 이 자칫 잘못하면 조기 대선이 있고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가 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혹시나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마침 어제 한 전 대표가 약 2달간의 잠행을 깨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책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책 제목이 벌써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제목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표지까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책이 정보가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2년에 출간했던 이 책 제목 사람이 먼저다와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이 국립중앙도서관 ISBN 검색 시스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 건데요. 이게 ISBN이 말하자면 책의 신분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 바뀔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ISBN 정보에 따르면요. 오는 26일에 이 책이 출간 예정이고요. 네. 한 전 대표는 출간하면 북콘서트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박사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됐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환자들입니다. 돌연 항암 치료 중단 통보를 받았던 4기 암 환자, 수술 이틀 전에 취소 통보를 받은 폐암 환자의 이야기를 송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장암 4기로 항암 치료를 받아온 환자 A씨. 그러다 지난해 2월 치료의 길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가 생기고 병원 쪽에서 진료 날이 딜레이가 됐다. 제가 통사정을 했죠. 저는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딱 그냥 끊더라고요. 3월이 돼도 4월이 돼도 의료진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또 연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증상이 악화돼 응급실에 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토하는 증상을 응급실 의사한테 보여주고 계속 응급실 복도에서 하루 종일 계속 기다렸다가 저녁에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치료가 중단된 석 달 사이 암은 머리와 어깨, 폐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나마 다른 병원에서 A씨를 받아줘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눈하고 연결된 이 신경이 손상이 돼서 지금 현재 1년 동안 이렇게 안대를 쓰고 수술을 해도 제대로 원상복구는 될 수는 없는 상태. B씨의 어머니는 폐암 수술을 이틀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좀 참담했죠. 우리 어머니가 의료 파업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사냐. 수술 가능한 날이 있는지 하루에도 수차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암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밥도 먹기 힘들었고 주고 기억을 못할까 봐 제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석 달 뒤 간신히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일정을 더 빨리 잡지 못한 걸 두고 내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폐암이 더 커질까 봐 3기 4기 될까 봐 항상 걱정돼서.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후 6대 암 수술은 전년보다 9,700건 넘게 줄었습니다. 제때 수술받지 못하는 환자들, 의정 갈등의 고통은 1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1년 동안 정부 신고센터에는 9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전수조사해 봤더니 가장 피해가 컸던 환자들은 어린아이들과 산모, 만성질환자 등이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아이를 안고 서울, 경남, 군산 등 전국을 헤맸습니다. 뇌손상 올 수도 있는 병이거든요. 수술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병인데 수술 일주일 남겨두고 2월 19일에 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희귀병을 앓고 있던 아이는 두개골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애가 아프니까 그냥 온 세상에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어떻게 울부짖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해도 내가 하는 말 따위는 아무 힘이 없다. 엄청난 무력감을 겪어봤거든요. 전공의 파업 이후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931건. 상담 사례를 모두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피해와 고통은 암 환자뿐 아니라 임신부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결혼 이후 힘들게 임신을 했는데 수술이 어려워 결국 아이를 잃었다는 신고도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아의 부모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 아기 등에 호수를 꽂고 있다며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만성 질환자의 공포도 걷잡을 수 없이 컸습니다. 일정 기간 맞지 않으면 이제 전신에 두드러기가 심해지고 혈관이 부어서 기도가 막히고 과거에도 기도가 부어서 119에 몇 번 실려간 경험이 좀 있어요.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매달 맞던 주사를 맞을 수 없게 됐고 혼자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습니다. 자녀에게 간 이식을 받기로 하고 입원까지 했는데 갑자기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은 환자도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전원을 포함한 병원 연결도 매끄럽게 받지 못했고 그리고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는 여전히 불안한데 누굴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을 앗아가는 일이라는 거를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 것 같은데. JTBC 성화선입니다. 뉴스룸은 한 발달센터에서 교사들이 장애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을 입수해 전해드렸죠. 이번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장애 아동에게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구석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파트 놀이터 바닥에 빨간 옷을 입고 앉아있는 3살 아이. 옆에 서 있는 여성이 아이의 발을 계속 찹니다. 아이가 놀라 고개를 들어보지만 발길질은 오히려 거세집니다. 머리 위로 떨어뜨리는 나뭇잎에도 움찔할 만큼 주눅이 든 모습입니다. 가해자는 아이를 맡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넋이 나가버린 아이를 2발로 질질 끌며 돌려 앉히는가 싶더니 귀에다 여러 번 소리를 지르고 옷을 당겨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 장면, 휴무일 집에 있던 아이 아빠의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믿기지가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처참했다고 해야 되나? 뇌병변을 알아 말 못하는 딸이어서 억장이 더 무너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절규했습니다. 누가 저런
어머니 죄송해요. 그나마 학대 영상을 직접 찍은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제 누구를 어떻게 믿고 아이를 어디에 보낼 수 있을까 아이에게 가장 미안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과 놀이터 CCTV 2개월치를 분석 중입니다. 범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가해 교사와 피해 아동은 더 없는지 보는 겁니다. JTBC 취재로 장애 아동 학대 실태가 계속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은 지역별 특수학생통합센터 설립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안전진단 2등급을 받은 건물은 붕괴 위험 때문에 당장 사용을 중단하고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2등급 공동주택에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중엔 국가 유공자들의 집도 있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이 고층 건물 바로 맞은편에 좀 오래돼 보이는 4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보입니다. 이 앞에 표지판을 보면 2등급 사용 제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곳에 주민들이 거주하면 안 되는 위험한 건물이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부산 중구의 이 아파트 1941년에 지어졌습니다. 4년 전 정밀 안전 진단 결과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8세대 16명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 4층입니다. 나무로 이렇게 천장이나 벽을 지탱하고 있는 조금 위태로운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 접근 금지라고 해서요. 어떤 구조물이 하나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니까 건물이나 구조물, 옹벽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라고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게 설치된 지도 시간이 꽤 오래돼 보입니다. 여러 차례 촉촉을 독려를 하면서 사용 제한 그 공문은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알선해주거나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건 없잖아요. 또 다른 이 아파트는 1950년에 완성됐습니다. 역시 등급은 2등급인데요. 1층은 이렇게 포장마차 보관용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이쪽 천장을 좀 보시면 이렇게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서 속살이 다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철기둥을 박아놓은 부분도 여러 보입니다. 이쪽에 보면 기둥에 여기도 역시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서 조금은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이곳에 사는 60대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거든요. 아, 오늘 그랬어요. 아 이게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아 이게 어제 없었는데 예.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럴까요? 바람 때문에 이게 떨어지겠어요. 이제 차츰차츰 노후 때문에 그런 거지. 최근 위험을 느낀 1층 가게 일부는 장사를 접었다고 합니다. 저 끝에 보면 세탁소 그 가게가 그 옆에 국밥집도 하고 했었는데 뒤에가 내려앉았대요. 그래서 가게 좀 비었어요. 저쪽 끝에. 부산 영도구의 한 동짜리 아파트. 역시 2등급으로 주민들이 살면 안 되는 곳입니다. 건물 지을 때 기초 쪽에 문제가 있어갖고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알고 이제 계측을 해보면은 나오는 사항인데 모두 떠나고 단 2가구만 남았습니다. 그중 한 가구, 어르신 집 현관엔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도 보입니다. 보훈청에서 나가 직접 붙여주고 갔어요. 몇 년도에? 아니 금년에. 나라를 위해 애쓴 영웅을 예우하는 이 명패가 무너질지도 모르니 당장 떠나라고 판정받은 집에 붙은 겁니다. 나도 지금 뭐 돈벌이 하나 못하고 이래가 뭐 나이가 무난하니까 못하고 아니었어요. 불안해도 할 수 없고 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경 써주셔서. JTBC 취재 결과 올 2월 현재 철거 계획 없이 사용 중인 2등급 공동주택은 전국에 7곳, 49세대가 거주 중인 걸로 파악됩니다. 이주 명령을 하고 있다는 지자체, 나갈 형편이 안 된다는 주민들,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사이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재빨리 이주가 이루어진 성공 사례가 있긴 합니다. 3년 전 2등급을 받은 부산 동구 삼보 연립, 4개월 만에 주민 14명 모두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보증금, 대출 같은 돈 문제를 구청이 나서 해결한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청장 우리 용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지 않냐. 이걸 적용하자. 일반인들은 융자금을 통해서 3천만 원 융자금을 통해서 이사를 가게 하고 수급자분은 LH 긴급주거 지원청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해드리고
구청 직원들이 직접 공인중개사에 연락해 집 구하는 걸 도왔습니다.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았으니 나가야 한다라는 이 원칙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지킬 수 없는 원칙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지자체 대부분 지원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이곳처럼 부산 동구청의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곧 집안이 약해지는 봄철 해빙기입니다. 건물 붕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 해빙기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장마철 그리고 태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기아 스프링 캠프에서 만난 김도영 선수의 손입니다. 손등엔 수술 자국, 손바닥엔 굳은 살,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수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데요. 변화의 키워드는 바로 점프였습니다. 미국 어바인에서 전영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아 김도영은 타자와 주자로서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한 시즌 30홈런 30도루를 달성했고 MVP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글러브를 끼면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공을 놓치고 빠뜨리고 실책도 30개로 1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스프링 캠프에선 수비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두고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은 좀 가볍게 약간 점프를 하는? 살짝 뛰었다가 내려올 때의 탄력을 이용하자 공을 쫓는 첫 발이 더 빨라졌습니다. 하나! 그렇지! 그런 소리가 나지, 그런 소리가. 오케이! 그렇지! 도영아, 생각 좀 했다. 반대로 안 도네. 일로 도네. 새 시즌 수비 목표는 욕심을 뺐습니다. 목표는 이제 20개 이하죠. 작년에 30개를 했기 때문에 소소하게. 방망이 하나론 따라올 선수가 없는데 그런 김도영도 놀라는 타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우 형이 저보다 훨씬 낫죠. 진짜 재능이 엄청나시구나라고 생각도 했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언젠가 이정우처럼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방망이도 쉽게 놓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 캠프 초반에는 손바닥에 난 상처 때문에 코칭 스태프가 훈련을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냥 까져 있었을 뿐이고. 김도영은 이제 일본 캠프로 건너가 실전 타격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아는 19일 미국을 떠나 일본 오키나와에서 연습 경기를 시작합니다. 어바인에서 JTBC 전영입니다. 봄 기온이 스치듯 지나가고 한 주의 시작부터 다시 바람결이 매서워졌습니다. 내일은 봄에 한 발 가까워진다는 절기 우수지만 날씨는 오히려 더 추워지겠는데요. 내일은 영하 5도 선으로 시작하겠고 올해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쪽 많은 지역에 건조경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고 공기도 청정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전주가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2도, 대구는 5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강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옷 든든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